용이 토해낸 수백 수천 개의 여의주가 바닷물에 닿자마자 섬이 됐다는 전설의 바다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아 베트남을 지키는 수호의 상징이 됐습니다. 인간의 역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태고의 불가사의한 비경 속에서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바다. 사람들은 이곳을 가리켜 신들의 정원 할롱베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 공화국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개혁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 20년간 숨가쁘게 변화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돌이키기 어려운 속도로 베트남의 일상에 파고들었습니다. 자전거의 물결로 일렁이던 하노이의 도로는 이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뒤엉켜 고도로 산업화돼가는 베트남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시속 20km에서 60km, 80km로 급변하는 하노이의 역사는 바로 베트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비옥한 땅과 지리적 요충지라는 특성 때문에 1010년 베트남 최초의 독립 왕조인 리 왕조가 수도로 선택한 이후 19세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수도를 거쳐 마침내 1975년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가 됐습니다. 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 이곳은 하노이 바딘 광장에 있는 호치민의 영묘인데요. 호치민은 프랑스 식민 시대로부터 베트남의 독립을 이끌었지만 이후 베트남의 국토는 또다시 남북으로 나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뛰어듭니다. 오늘날 베트남은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파괴와 전쟁이라는 파란의 역사를 통해 하노이 옛 모습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최초로 독립국가를 세우고 정통성을 유지해왔다는 이들의 자부심만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하노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호안키엠 호수입니다. 15세기 베트남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레 로이 왕의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호수에 사는 대형 거북이 전해준 보검으로 중국 명나라의 침입을 물리쳤다는 전설엔 간절한 호국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11세기 리타이토 왕이 천도할 때 하노이의 이름은 용이 승천한다는 의미의 탕롱이었습니다. 베트남 번영의 세월을 함께한 탕롱 황성은 2010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리 왕조 시대만 해도 대월국이란 이름으로 중국과 참파 왕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였던 베트남은 위로는 중국을 막아내며 밑으로는 지속적인 남진 정책을 펼쳐 영토 확장을 꾀합니다. 당시 베트남 남부에서 세력을 떨쳤던 참파 왕국은 인도네시아계의 참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힌두 문화를 꽃피웠지만 17세기 대월국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베트남은 지금처럼 남북으로 긴 모양의 통일 왕국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대월국 시대는 영토 확장뿐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한 베트남의 황금기였습니다. 기둥 하나의 절이란 의미의 일주사는 1049년 건축돼 1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불교 사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후사가 없어 시리에 잠겨있던 왕이 연꽃 위에 관세음 보살에게서 아이를 건네받는 태몽을 꾸고 이 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연꽃을 표현하려고 한 개의 기둥 위에 불당을 얹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쟁 중에 나무 기둥이 훼손돼서 시멘트로 복구됐습니다. 베트남 최초의 왕조였던 리 왕조는 불교를 장려하고 유교를 받아들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공자를 모신 유교사당 문묘는 베트남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인재 양성의 등용문이 됐습니다. 독립왕조를 이루기 전 무려 1000년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베트남에서 과거 유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3년마다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요. 15세기부터 무려 300년에 걸쳐 관직에 나간 이들의 이름을 비석에 새겼습니다. 거북이의 머리가 높을수록 비석에 새겨진 사람들의 관직 또한 높았는데요. 거북이 등 위에 비석을 세운 것은 이들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한 의미에서였습니다. 베트남 왕조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정체성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용의 자손이라는 용 숭배 사상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의 민족적 일체감을 일깨우며 중국의 침략을 부단히 견제해 나갔습니다. 이 봉황상은 거북이를 밟고 서 있는데요. 당시 중국을 이기겠다는 베트남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자 문묘는 베트남이 그들의 역사에서 외세 문화를 어떻게 수용해 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베트남이 수많은 외침의 역사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신비하게도 포탄마저 비껴가 태고적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할롱베이로 향합니다. 할롱베이는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180km, 차로 3-4시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통킹만 북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배들이 할롱베이의 유명세를 말해줍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 피폐했던 이 땅에 세계인의 관심을 불어넣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곳 할롱베이였습니다.
상상 속에 그렸던 할롱베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이 유람선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바다라기보다 호수에 가까운 고요한 물길 위를 미끄러져 가다 보면 유람선은 어느덧 사람들을 동양의 전설 속에나 등장할 법한 무릉도원으로 안내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란 이름의 할롱베이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까마득히 먼 옛날 신이 내려보낸 용이 침략자들을 격퇴하려고 수많은 여의주를 내뿜었고 이때 바닷물에 닿은 여의주가 곧 섬이 됐다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둥그런 원추형으로 솟아오른 할롱베이의 첨벙들은 전설보다 훨씬 더 먼 옛날에 탄생했습니다. 고생대 4, 5억 년 전 융기된 석회암층에 장구한 세월 빗물이 스며들어 침식이 계속됐고 여러 차례의 빙하기를 겪으면서 수직 절벽의 탑 카르스트 지형을 형성한 것입니다. 중국 윈난성과 광시 좌족 자치구 일대의 이 특이한 석회암지대는 국경을 넘어 할롱베이와 린빈까지 뻗어 있습니다. 다만 할롱베이는 중국 남부에 비해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충적 평야 위에 봉우리가 아닌 바다 위의 섬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1600여 개가 넘는 섬들이 첩첩히 에워싸 미로 같은 바닷길을 형성하고 있는 할롱베이는 실제로도 천혜의 요새 역할을 하며 베트남 사람들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정신적 쥐주가 되어 왔습니다. (13세기) 쩐홍따오 장군이 이곳에서 원나라 군대를 물리친 일화는 베트남의 유명한 영웅담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베트남 독립군의 은신처로도 사용됐는데요. 영화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 장교를 살해한 여주인공 까미우 역시 자신이 사랑한 해군 장교 장 바프티스트와 함께 은신과 구원의 군도인 할롱베이로 몸을 숨깁니다. 영화의 가장 극적인 부분에 아름답게 등장했던 할롱베이는 세계적인 흥행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섬들은 정숙해 보이는 외양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매력으로 이방인들을 섬 아주 깊숙한 곳까지 불러들입니다. 해발 50m 지점에 위치한 하늘의 궁전 항띠엔궁 동굴은 할롱베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석회 동굴입니다. 이 웅장한 동굴 안은 인간의 시계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완성된
위대한 조각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억 년간 진행되어 온 이 경이로운 침식의 결과물 앞에서 찰나에 불과한 인간의 일생을 자각하는 순간 대자연의 힘은 더 큰 경외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고생대부터의 지구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이 동굴은 그 내력으로 인해 신비감을 더합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동굴의 출구를 따라 올라가면 배 위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할롱베이의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자욱한 안개 너머로 아스라이 사라져가며 섬의 능선들이 그려내는 수묵화의 풍경은 대자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인간에게 보여줍니다. 할롱베이는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그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4년 유네스코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유람선에서 작은 배로 갈아탄 이유는 할롱베이의 호수라 불리는 지역의 입구인 루원 동굴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할롱베이의 섬들은 비록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내어주진 않았지만 대신 풍요로운 자연을 선물했습니다. 섬 하나하나가 독특하면서도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할롱베이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승지로 거듭나 있습니다. Compare the big city to Halong Bay, being very quiet, we have a lot of peace in a very natural environment. That was amazing, and the boat trip was great, and the trekking was really good as well. And yeah, the cave was really nice, and it was a great boat to sleep on and everything. It was really good. 할롱베이까지 밀려왔지만 기암 절벽 위에 터전을 마련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무 대신 바다 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곳 해안에 살고 있는 선상족의 숫자는 대략 1,6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섬 주변을 따라 해상 가옥과 배를 정박해 두고 그 위에서 생활하는데요. 보통 20가구에서 30가구 정도가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런 마을이 할롱베이에만 5곳 정도가 됩니다. 바다 위의 생활이지만 무태 생활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축전지를 이용해 전기도 사용합니다. 선상족 사람들 대부분은 할롱베이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배는 오가는 유람선들이 들러 바다 생물도 구경하고 직접 고르면 배 위에서 요리를 해주는 바다 위의 어시장 같은 곳입니다.
할롱베이의 풍요로운 생태계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선상적의 생활 모습은 할롱베이를 얘기할 때 떼놓을 수 없는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양의 위치, 비와 안개에 의해 다양한 정취와 경관을 만들어내는 할롱베이는 가히 신이 내린 절경이라 할 만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석회암지대는 할롱베이에서 바다 위에 무릉도원을 연출하고 서남부 닌빈의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 이번엔 강 위에 절경을 빚어놓았습니다. 육지의 할롱베이라고 불리는 닌빈의 땀곡을 찾아 차로 서너 시간을 더 달려갑니다. 구석진 시골 마을이었던 땀곡은 석회암지대의 비경이 알려지면서 연일 밀려드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대나무로 만든 이 지역 전통배인 삼판배에 몸을 싣고 잔잔한 오동강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노련한 솜씨로 발을 이용해 노를 젓는 뱃사공들은 대부분 소일거리를 찾아 나온 근방의 농민들입니다.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세계의 동굴이란 의미의 땀곡은 석회암 동굴인 항가, 항아이, 항바라의 비경이 매력적인 곳으로 삼판배를 타고 2시간가량 둘러봐야 하는 긴 협곡입니다. 논과 강을 배경으로 겹겹이 펼쳐진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의 넋을 빼앗길 즈음 강과 닿을 듯 말 듯 빼꼼히 입을 연 동굴의 입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 수억 년 전 형성된 지구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할롱베이와 땀곡의 석회암 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지구 생성의 역사가 자연 그대로 보존된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40여 년 전 베트남의 전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할롱베이는 민족의 정기와 독립정신이 살아있는 성스러운 지역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세계를 감동시킨 천혜의 비경으로 용투림을 시작한 베트남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